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름철 건강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틈틈이 보충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남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까지 오를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최고 70mm, 경기 남부와 강원에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 남부를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강원 영서는 5mm 내외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5도, 강릉은 26.6도, 제주는 2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아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30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오전 중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다시 오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고 이해람 중사 부대에서 또 여군 숨져입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여군 간부는 인관한 지 한 1년 정도 된 20대 초반의 하사인데요.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한 이 부대는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놀라운데 숨진 A 하사의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숨진 하사는 어제 오전 8시 10분쯤에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맞는 그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부대에서 1년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부대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황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초급 간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대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전투비행단은 공군 장병들 사이에서 격오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내 시설은 뭐 좋은 편이긴 한데 도심과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하고요. 기지 주변에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이 탓에 외부하고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일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네. 영외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영외로 나갈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대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영내 숙소에서 보통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 위에 간부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그 쉽게 우리가 비유하자면 직장 생활할 때 그 일과 시간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상사하고 마주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대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교들은 전출을 많이 당하고, 그죠? 전출 네. 많이 가죠. 그쵸. 그리고 그 병사들은 제대를 하는데, 근데 부사관들은 거기서 오래 한 기지에 오래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글쎄요.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군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을 현지로 파견한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군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 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하고 함께 이제 수사를 하고 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공군은 현재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군사경찰은 민간경찰 입회 하에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된다면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겠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된다면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서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부터 좀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프랜차이즈 치킨 보이콧입니다. 요즘 치킨 시켜 드신 적 있으세요? 비싸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네, 시켜봤는데 네. 정말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네. 한 25,000원은 감수해야 될 네.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배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치킨 3만 원 시대에 그래요, 접어들었다. 맞아요.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킨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뭐 사이트나 온라인상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불매운동 포스터까지 등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치킨 불매운동 포스터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 3년 전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할 때 그때 노재팬 포스터 본 적 있으실 네. 거예요. 있죠. 그 포스터에 일장기가 있는데요. 그 일장기 대신에 치킨 사진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원래 문구였던 보이콧 재팬 대신에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하단에는 노 재팬 포스터 이 부분 아래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로 대체가 돼 있고요. 또 치킨값 3만 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모든 물건들 값이 오르면서 그 치킨값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 보이콧 이게 발생한 계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 원인이 복합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치킨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했어요. 배달비까지 또 여기다가 오르면서 아무래도 치킨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 건데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가격을 1,000원에서 많게는 한 3,000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맹점들은 또 배달비를 기존에 한 3,000원에서 지금 4,000원까지 인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원인이 겹치고 나니까 3만 원대 치킨까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뭐 기름, 닭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네. 다 상승했기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가장 가격 저항이 많았던 게 짜장면 값이었잖아요. 국가가 사실상 통제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꼽으라면 아마 치킨이죠. 치킨. 네. 치맥. 예. 이렇게 치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치킨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가격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10,000원대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한 대형마트에서 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을 5,000원에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2년 전에요? 네네. 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물스물 없어지기는 했지만 5,000원에 판매하는 치킨을 지금 3만 원에 사 먹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대 초중반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혹시 프랜차이즈가 인플레이션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사 차원에서 치킨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치킨 가맹점은 뭐 5천 원 받고 네. 어디는 10,000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가격을 다 결정하는 것이고 우린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 부자재를 가맹점들은 본사에서 사서 쓰잖아요. 네. 하다못해 염지한 치킨 아니면은 뭐 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본사에서 받는 거거든요. 하죠. 네. 근데 본사에서 기름값도 올렸죠, 치킨값도 올렸죠, 무 가격도 올렸죠.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가격 딱 정해서 내려주면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니까 더 추가 이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이 답답하네요. 소비자들은 소비자 가격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맹점주들은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이러는 거고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치킨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아, 치킨 제일 좋아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치맥은 또 다 찾는 이 선호식품 아닙니까? 그럼요.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 도입입니다. 요즘 밤 시간대 택시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우, 택시 잡히는 대란 정말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안 잡혀요. 저도 네. 시켜봤는데 네. 저 콜을 해봤는데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하시는 네. 분들 많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오전 2시까지 그냥 더 마셔야 된다. 그래서들 그렇게 늦게까지 마시나?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차라리 일찍 집에 가는 게 좋긴 하죠.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시 대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만날 사람들 다 못 만났고요. 직장에서 회식할 거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 승객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택시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택시 기사 수도 지금 많이 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택시 대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택시 잡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택시 기사 수도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 택시 드렸던 것처럼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택시 코로나19 이후에 네. 거리두기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거리에 사람이 인적이 끊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들은 없는 승객도 없는데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결국 이제 생계난에 빠지게 된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과 택시업 택배업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남아도는 상황이 됐는데 택시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택시를 운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름값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일수록 손해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게 된 거죠. 여기다가 택시 요금까지 제자리인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가 택시 대란이 발생하니까 플랫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금제는 뭐냐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오전 2시까지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의 요금제가 아니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플랫폼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탄력 요금제하고 심야 할증하고는 다른 거니까 심야 할증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탄력 요금제를 또 부담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도 안 잡히는데 택시 요금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승객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이 국토부 입장도 사실은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네. 없고요. 가격 수용이라고 하는 이 수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플랫폼 택시가 뭐 가격을 한정없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플랫폼 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상한선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존에도 택시 우리 콜 부르잖아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네. 택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네. 네.
일반 택시 잘 안 잡히잖아요. 네. 그 위에 또 택시, 그 위에 또 택시 네. 계속 가격이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 택시를 부른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그런 점들을 국토부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당근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의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요금이 한 30% 할인되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혜택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못 잡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비해서 그냥 택시 요금 조금 더 올리고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네. 할인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겠다. 네.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택시 안 잡힌다고 술 더 마시다가 조간신문 들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건 오늘 너무 심한 거.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네, 8월에 휴가 계획이 없어서 행복한 아침으로 휴가 왔습니다. 개그맨 가수 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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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입니다. 먼저 5위는 범죄도시 2고요. 4위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3위는 헤어질 결심, 2위는 토르 러브 앤 썬더, 대망의 1위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궁금합니다. 네, 활기를 되찾은 극장가의 대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이라는 주제 준비해 봤는데요. 추천 영화 2편과 함께 다가올 휴가 가기 전에 보면 좋을 영화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림 씨가 너무 아나운서처럼 딱 후회할 걸 딱 해가지고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첫 번째 영화는요, 개봉 이후 중국 박스 오피스 정상을 유지하다가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개봉으로 2위로 내려앉았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하는 역주행을 선보이며 말 그대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 저는 탑건 매버릭을 안 봤더니 요즘 대화에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뭐 배우가 조종을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탑건 매버릭 2번 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탐 크루즈가 원래 대역 없이 직접 액션 연기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 뭐 고층 빌딩 벽에 오르는 것까지야 했는데 세상에 조종기, 이 제트기를 직접 손수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서 그치지 않고 같이 출연한 또 젊은 배우들에게 60세인 나도 하는데 너희도 해보자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관객이 보는데 현실감이 있다 이거죠. 세상의 배우들이 어지럼증, 구토를 호소해가면서 훈련에 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탐 크루즈가 얘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1편 1987년 35년 전에는 말이야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없었어.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이 직접, 물론 일부는 전문가들이 조정한 장면도 있고 분명히 전문가가 동승해서 했지만 이 조정 가짜 아닙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정말. 배우들이 전투기를 직접 조종했다. 이건 정말 근데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톰 크루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요. 이 톰 크루즈가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또
또 반복해서 보고 또 안전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실제로 또 비행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톰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근래 봤었던 3년 동안 봤었던 영화 중에 가장 시각적 쾌락이 강한 영화예요. 이 탑건 매버릭이요. 탑건 1 개봉한 이후에 36년 만에 또 개봉을 한 거잖아요. 티켓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탐 크루즈 역시 또 역주행의 신화를 썼고 600만 돌파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요. 이제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35년 사이에 우리 매버릭은 교관이 됐어요. 그리고 젊은 또 조종사가 투입이 됐는데 세상에 교관만 하면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직접 또 실전에 투입하는데 그중에 제일 잘 에이스 조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행이라는 이런 걸 다루는 액션과 그걸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아내는 영화적 장르가 딱 만나니까 정말 최 기자가 만난 것처럼 시각적 쾌락이 전율돋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저는 그 탑건 1을 봤던 그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고 감회가. 네. 톰 크루즈 그 해변에서 저 젊은 그 조종사들하고 미식 축구하는 장면. 네. 야, 좌절감 들더군요.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했어. 그쵸. 진짜 너무 놀랍다. 아니 오토바이 탈 때는 이게 35년 전 모습인데 아니, 지금 이제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네. 봤더니 같이 그때 봤던 생각도 나고. 그녀가 생각이 뭐가 나셨군요. 생각나냐?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생각나. 잘 지내니? 네,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네, 탑건 매버릭에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바로 오늘 개봉된 영화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외계인 일부입니다. 네, 신작 영화 소식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데 외계인 일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영화 외계인 일부는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재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SF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한국적인 도술과 SF적인 세계를 결합한 이 최동훈 감독만의 아주 독창적인 세계관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로 이 기자들도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요. 이걸 저는 고민했어요, 사실. 외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외계 그렇죠, 플러스 그렇죠. 인 일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외계인 그렇죠. 일부 이렇게 네, 하는 그냥 거예요? 외계인 네. 일부. 근데 이게 화려한 캐스팅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화려한 캐스팅, 류준열, 김우빈, 와우. 김태리, 소지섭, 거기다가 염정아, 조우진 커플이 너무 또 큰 웃음 주고 거기다 유재명 씨도 나와요. 정말 화제성도 있고 믿고 보는 배우, 연기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이 배우들이 정말 한 작품에 다 나오는데요. 뿐입니까? 대한민국 대표 이야기꾼 최동훈 감독이 제작비는 할리우드의 10분의 1인데 이걸 보면 이거 전우치 할리우드판이야? 싶은 또 시각적 효과 거기다 쫀쫀한 스토리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평상시에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만약에 어떤 배우가 뭘 잘못했어. 조금 아쉬워. 그러면 막 달려와서 귓속말로 다른 스태프 안 들리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딱 근데 그 귓속말을 들으면 배우들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배우들이 힘을 내서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영화가 외계인 일부잖아요. 그럼 2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신과 함께를 봤었을 그렇죠. 때 1부, 2부로 나눠져서 이렇게 영화를 개봉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인의 1부, 2부는 거의 동시에 촬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봉은요. 외계인 1부가 7월 20일 그러니까 오늘 개봉을 하고요. 2부는 내년에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최동훈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누어져 있어도 관객분들이
볼 것 같았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요. 그래도 이 일부 엔딩을 어디에서 끊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2부까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끊느냐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7월 20, 오늘이네요. 오늘. 네, 네. 오늘 개봉하는 영화네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끊어서 2부를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최동원 감독. 예.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네. 세 번째 영화는 지난 2021년에 개봉된 작품인데요. 영화 자산 어보입니다. 영화 자산 어보는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와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가 자산 어보를 지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예. 영화입니다. 이거는 흑백이라는 점이 또 특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여름에 보면 좋고 또 이거 보면 올여름 여기로 휴가 가야 되겠네 싶은 영화 추천드리는 건데요. 자산어보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준익 감독이 영화 동주 찍을 때는 제작비가 없어서 흑백 찍어봤더니 의외로 이 현란한 색깔을 딱 배제했더니 인물과 이런 사물이 도드라져 보이는 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돈 없어서 아니야. 정말 이 바다의 풍광, 이 물고기 하나하나, 해초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흑백으로 찍었는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보면은 정말 이준익 감독 말대로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풍광이 여기 한국이야? 여기 지중해 아니야 싶은 그 풍광이 스토리를 압도할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 자산어보 영화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흑백인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흑백 영상미가 그야말로 압권이다라는 평을 받았었던 이 자산 어보. 정말 화제를 모으면서 영화의 촬영지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게 됐는데요. 자산 어보는 전남 신안의 섬인 자은도와 도초도 그리고 흑산도 등에서 촬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마치 지중해 해변 같은 이 전경을 보면요.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어. 왜 우린 지금까지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아직 여행 계획이 없으시다면 자산어보의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촬영지를 딱 찾아서 전남 신안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겠네요. 예. 자, 마지막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죠. 이영애 씨의 명대사. 라면 먹을래요? 남긴 한국 로맨스 영화의 대작입니다. 예, 바이바이 스프링이죠. 봄날은 간다입니다. 네, 바이바이 스프링, 봄날은 간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파도 소리랑 네. 대나무 소리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유지태 씨가 맡은 역할은 소리를 모으는 사운드 매니저예요. 그런데 또 이영애 씨는 라디오 PD예요. 두 분 다 이 소리에 민감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허진호 감독이 그래서 정말 자연의 소리 제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럼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냐? 이 소리를 모으는 사운드 매니저랑 이 소리, 자연의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PD가 만나다 보니까 이 극 중에서 영화 속에서 소리 여행을 실제로 떠나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 들으면서 파도 소리, 대나무 소리 듣다 보면 지금 당장 여행침 싸게 됩니다. 이 봄날은 간다도 아까 자산어보처럼 촬영지가 유명해진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 소리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파도 소리를 녹음했었던 곳으로 알려진 삼척의 상맹방 해변 그리고 이 대나무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신흥사 인근 대나무 숲 그리고 영화 속에서 유지태 씨와 이영애 씨가 하루를 묵었던 신흥사 등 강원도의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영화 개봉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강원도를 올 여름 여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곳들 강추드립니다. 네, 올여름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할 걸. 네, 봄날은 간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저도 궁금한 부분이니까 이제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 먼저 나오고. 한숨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돈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한 명 친구. 확보해뒀습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그 돈보다 돈 있는 친구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가 없으면 좀 사주게. 네, 저 역시도 이제 노후 준비를 이제 고향에서 보험하는 친구 때문에 이제 강제로 이제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연금보험 2개 정도를 들어놨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꾸준히 이제 작품 활동과 방송 활동을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양식장, 빵집, 막 세차장, 햄버거 가게들 야. 부업이라는 한눈을 팔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 난 스타들. 지금 듣기만 해도 왠지 억소리 나는 부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 또 부럽습니다. 대박이 났다니까. 그죠? 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이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 난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야구 선수 출신의 방송인인데요. 이분에 대한 힌트. 지난주부터 이제 장안의 아재였죠. 연기에 숫자로만 해요. 오늘도 숫자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공개되는 숫자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박난 스타들 뭐 부업으로 대박났으니까 네. 뭐 연 매출이라든지 월 수입 그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그렇죠. 이제 모두가 그렇게 뻔하게 뻔한 숫자를 예상할 때 연기의 숫자로 말해요는 다르게 스타의 부업과 관련된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숫자 먼저 보여주시죠. 외제차 열 때. 외제차 열 때. 열대. 이런 뭐 차량 관련해서 뭐 그렇게. 중고차 뭐 이런 거 하시는 저게 분들. 이게 부업이 근데 아니, 열 돈을 많이 벌어서 열 대를 샀나? 좋습니다. 접근이 좋아요. 뭐 중고차로 부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유주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살면서 이런 부업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부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아, 그러면 외제차 10대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 그런 건가요? 매출이 그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얼마 전 외제차 열대면. 아무튼 이분의 부업을 지금 제가 부업만 말씀드릴 네. 텐데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선택한 부업은 바로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부업이 아니고요. 부업으로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게 전문 분야일 것 같은데. 아, 양식장. 양식장을 하는 그 야구 선수 출신의 방송인. 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아,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 예인 씨가 공개해 주시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양준혁 씨. 아, 맞습니다. 양준혁 씨입니다. 첫 번째 스타입니다. 양준혁 씨가 양식장을 해요? 근데 네. 저 외제 자동차 10대는 뭐야? 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네, 최근 양준혁 씨가 자신의 SNS에 부업을 당당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양준혁 씨의 부업의 정체가 나오고 있죠.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하는 양식장이에요, 저희가? 대방어 양식장이라고 대방어. 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 겨울에 먹는 그 대방어. 그 맛있는 대방어. 아니, 겨울 딱 되면 사실 대방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양식장에서 이렇게 키우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네. 맞아요. 아직 놀라기 이른데요. 양준혁 씨가 대방어를 키우는 이 규모를 들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모입니다. 양준혁 씨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다 한가운데 야구장이 떠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아주 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를 해줬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총 이 16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12칸에서 2만 마리의 대방어를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 규모죠. 이야. 야, 이게 올 겨울에 출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올 겨울에 그냥 그 2만 마리어치의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와. 그게 들어오겠죠. 세상에 나를 키워줄 이 귀한 대방어. 세상에 대방어 근데 혹시 기준 아세요? 이게 10kg는 넘어야 대방어라고 하고요. 또 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뜰채로 건져내서 우리에게 온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연기 씨가 그 네. 외제차 열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월 수입인지 연 수입인지. 아유, 월에 그 정도 벌 아유. 이거 너무하는 그래요? 거예요. 너무 아니 근데 대방어 양식장인데? 월에 외제차 10대를 벌 정도면은 이제 부업이 아니고 주업으로 바꿔야 되죠. 월 수입이었으면 네. 좋았겠지만은 아쉽지만은 아쉬운 것도 아니죠, 그렇죠? 엄청 대단한 네. 거니까 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준혁 씨의 노후 대책은 이제 대방어 재테크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정말 부러울 든든하겠네. 아. 네. 대방어 저거는 가두리 양식으로 저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도 가두리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두리 양식이 아니라요. 양준혁 씨가 양식을 하고 있는 방법, 국내에 11곳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바다에 구멍을 이렇게 깊게 파는 축제식 방법이라고 해요. 야, 아니 양식장 연수입에 놀라고 바다 한가운데 야구장이 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규모에 놀라고 네. 양준혁 씨가 이 대방어를 어떻게 야. 키울지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아내하고 같이 저걸 운영하나 봐요. 아. 네. 더 재밌겠네, 그죠? 그쵸. 재밌겠죠.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양준혁 씨가 야구 선수에서 은퇴할 즈음 야구정으로 한 가무잡잡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어머 이러는데 양준혁 씨 그때 탁 알아봤대요. 뭔가 반했어. 느낌이 달랐대요. 했는데 그때 현재는 아내가 됐지만 그때 이 여성분, 이 소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난 팬하고 이 야구 선수의 관계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10년 넘게 우와. 잘 지내다가 연락이 끊어졌는데 네. 그러다가 다시 오랜만에 딱 연락이 됐을 때도 호감이 유지됐다. 요때 이거 하트 신호죠. 이거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양준혁 씨 부부하면 나이 차이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려 19살의 차이가 나는데요. 양준혁 씨가 올해로 54살이 됐고요. 아내분이 35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양준혁 씨의 형이 양준혁 씨 아내와 이 양준혁 씨 큰 조카와 그러니까 내 조카랑 동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네,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느덧 결혼 2년 차에 저번에 양준혁 씨 정말 알콩달콩한 신혼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 뭐 사실 나이 차이를 실감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잘 삐치거나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막 훌쩍훌쩍 거리고 있을 때 이게 저희 아빠한테 보던 모습이 나와서 이게 갱년기인가? 이게 말로만 듣던 갱년기인가? 신혼 2년 차의 갱년기 소리 어때요, 양준혁 씨? 뭐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아, 흥미진진합니다. 신혼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그래도 뭐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대방어 양식장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양준혁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 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다. 네, 이런 별명이 있는 분인데요. 이것도 힌트가 연기에 숫자로 네. 말해요로 준비했습니다. 뭐 발라드의 황태자니까 공연 횟수라든지 팬클럽, 뭐 여성 팬들의 숫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접근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이분에 관련된 숫자는 그야말로 반전일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숫자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1년 식비가 3천만 원? 아니 1년 식비가 3천만 원이면 보니까 한 달에 한 250 정도를 아니 그렇죠. 식비로 아무리 쓰는 건데? 먹성이 좋아도 그렇지 그래. 혼자서 누굴 250만. 사주면서 같이 먹는 모양이지. 그걸 혼자 먹겠어요. 그러니까 설마요. 대식가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이제 먹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상이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최대 라면 12개까지 드시고요. 그래요? 햄버거는 9개까지 먹고요. 오. 연예계 대표 대식가이자 감성 발라더입니다. 아니 근데 저 실루엣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퉁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퉁퉁하지 않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발라드 가수 맞아요?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라드 가수가 맞습니다. 정말 먹는 것도 제가 TV로 많이 봤는데 심지어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래로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발라드의 황태자 가슴 아팠어. 너무 좋죠. 써봐도. 바로 알지 이러면. 네. 그렇죠. 이색으로 부업 초대박 난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 난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 가수 태희입니다. 아니 태희 씨가 먹성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저 체격에 라면을 12개를 먹어? 12개 먹어. 9개. 네, 맞습니다. 태희 대단한데요? 씨의 이 먹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한리필 고깃집에 갔는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기만 먹어서 출입 금지를 당한 적도 있고요. 또 2리터 물병을 텀블러로 사용을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한 번에 아까 라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라면을 10봉지는 기본이고 좀 오늘 좀 배고프다 하면 12봉지까지도 자. 먹은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식단 다들 뭐 드십니까? 닭가슴살, 뭐 닭가슴살, 약간 뭐 샐러드. 거의 뭐 법이지 않습니까? 샐러드, 네. 그런데 태희 씨는요 좀 다릅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고기 1kg에 제로 콜라, 네, 제로 탄산 음료 대단하네. 1리터를 먹는 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고요. 사실 태희 씨만 이렇게 잘 먹는 게 아니라 태희 씨의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대식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대요. 5명, 가족 5명이 국수를 먹는데 무려 몇 인분을 먹었을까요? 5명이면 뭐 한- 저 정도 그래도 먹성이면 한 한 15인분? 15인분? 네, 15인분. 거기 2배 더 부르고 48인분. 5명이서 48인분을 먹고요. 5명이서 기본적으로 9인분 이상은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 집에 엥겔 지수. 아니 그러니 부업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근데 부업으로 뭐 축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또 정말 이색 그 취미, 이색 부업인데 네. 자 들어보세요. 소테크라고 아세요? 소테크? 태어난 이 암소가 낳은 새끼를 키워서 되팔면 암소일 때보다 소일 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테크라고 하는데 처음엔 태희 씨가 외할머니 도우려고 이 목장에 있는 외할머니 도우려고 시작했대요. 2007년에 260만 원짜리 이 새끼 소를 키웠더니 상소가 됐더니 500만 원이 된 거예요. 거의 2배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암소고 뱃속에 새끼가 또 있어. 아하. 그러면 이게 3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2배, 3배, 200%, 300% 이게 보통 부업이 아니다. 태희 씨가 요걸 눈치챘네요. 네, 아니 잘만 되면 투자 금액이 200% 수익이 나니까 네. 태희 씨도 솔깃했을 것 같은데 몇 마리로 소테크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제 주식을 생각하면 저도 너무 솔깃한 소테크인데요. 네, 태희 씨는 처음에 6마리로 시작을 했고요. 2년 만에 10여 마리로 약 2배가 넘는 이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사육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이 담당을 딱 해서 잘 키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암송아지 이 6마리의 구입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런데 이 소들이 2배로 불어났으니까 정말 200%가 넘는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예. 보일 수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 행복해. 200% 넘었어.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걱정할 일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 뭐 아무런 이제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소테크를 하던 이제 분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온 걸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전염병이 1번 원인 모를 소들의 죽음. 2번 한미 FTA. 3번 사료값 폭등. 아, 오늘 좀 어렵다. 어렵다. 뭔가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저도 1번인 것 같아요. 사료값이 사실- 폭등해도 그거는 했을 것 같고. 뭐 속값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죠.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소테크를 하던 태희 씨에게 정답은 한미 FTA라고. 그때 합니다. 속값 폭락할 때 그때. 그렇죠.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갑자기 찾아온 한미 FTA 때문에 황소 가격이 무려 240만 맞아, 원으로 그럴 때 있었어요. 떨어졌고 그렇게 좌절한 태희 씨는 애지중지 키운 소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했고 그렇게 소테크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 주식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암소 가격이 자신이 아이고. 샀던 송아지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거예요. 어허. 근데 이게 얼마나 손해냐? 사실 이 사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료값부터 맞아요. 이 돈들을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송아지보다 싸졌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죠? 테이스는 이 한미 FTA로요. 2년 동안 소테크에 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정말 물거품이 됐었고 또 마이너스가 되면서 공들인 시간만큼의 뭐 당연히 시간적인 마음적인 이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태희 씨가 웃으면서 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태희 씨가 그렇게 소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팔고 나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길에서요. 마침 한미 FTA 이 시위를 하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시위에 참여하자. 이래서 즉흥적으로 시위에 참여해서 막 속값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군요. 정말 뭐 그 정도로 속상했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런데 그 시위 참여가 문제가 된 날이 생겼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어느 날 기무사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무사 무섭잖아.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입대 전에 이 작성한 질문지에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미국. FTA 하는데 시위에 참여자가 있느냐? 참여했다. 어머 너무 솔직하게 썼네요. 아니, 우방 그래서 아마 30분 동안 다행히 30분으로 끝난 거예요.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래도 가수 태희 씨라 평상시에 방송에서 그렇게 문제 없는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저 요즘에 새로 시작한 부업 때문에 웃고 있다면서요. 이게 또 고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햄버거 가게인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찍고 이게 한 두 군데, 한쪽은 친동생, 한쪽은 동생 친구가 하는데 이 두 군데 합하면 연 매출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데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직접 메뉴 개발도 하고 살 찌워가면서 그리고 건축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이렇게 청성 들여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 매출 10억 훌쩍 넘는 초대박 부업 스타가 됐습니다. 네. 소테크로 눈물 흘렸던 태희 씨가 이제는 햄버거로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라면 12개 먹는 게 더 신기해. 햄버거 어디로 들어가지? 네. 그거 안 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 난 스타들 이번에 소개할 스타는요. 저처럼 이제 보고 있으면 유쾌하고 유쾌함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항상 럭키가이라고 외치고 다니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자기는 럭키가이다, 럭키가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이십니다. 자신감과 자기애로 넘치는 분인데 네. 힌트는 뭘로 주실 거예요? 자, 이분에 대한 힌트 역시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 준비가 돼 있는데 최근 이분이 부업으로 오픈한 가게의 수입입니다. 예. 수익. 얼마요? 얼마예요? 공개해 주시죠. 5,800만 원. 800만 원이면 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억소리 나는 그래, 연 것보다는 5,800이요? 규모가 그렇게 작은 좀 거 아니에요? 초대박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네. 연 5,800. 5,800? 그렇죠. 아무래도 초대박.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제 막 튼튼하고 탄탄한 부업만 소개받다 보니까 이제 연매출 이제 5,800만 원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인가? 반전인 게 뭐냐면 월입니다. 야. 야. 바로 다들 이미 월 5,800. 월 5,800만 원 수익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 네. 2호점을 냈는데 그야말로 지금 2호점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럽? 이게 무슨 집을 차렸는데 이렇게 돼 있지? 어떤 집 자, 차리고 어떤 있어요? 집? 그렇죠? 느낌 종목이 뭔지에 따라서 느낌이 올 것도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색 부업으로 이제 초대박 난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바로 네.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션만 줘도 알아요. 노홍철 씨. 좋아, 가는 거야. 방송의 노홍철 씨입니다. 어쩐지 지금 이 실루엣부터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다 싶었어요. 그쵸. 노홍철 씨가 근데 어떤 이색 부업을 하길래 월 5,800의 수입을 내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20년에 서울 후암동에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걸 개조해서 서점, 카페, 베이커리. 어머 차 마시다 빵도 먹고 빵 먹고 집에 가다 책도 하나 사가네. 이게 초대박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호점을 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 2호점을 냈는데
바로 그 2호점이 이렇게 한 달에 그냥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내고 있답니다. 야. 매장을 또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1호점인데 또 뭐 2호점 내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노홍철 씨는요, 최근에 경상남도 김해시에 2호점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노홍철 씨가 지난해 5월 건물 착공에 들어가서 그해 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네. 올해 초에 등기까지 마치는 정말 한창 오픈 이 준비를 했고요. 직접 공사 현장을 찾으면서 지금 보시죠. 이 자신의 이 자기애가 뿜뿜한 이런 인테리어 등의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인테리어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데요. 들어가 지난 이 4월. 이 들어가는 입구도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아이고. 그런 문이에요. 이 4월 이틀 동안 임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인파에 정말 인근 도로가 마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도 노홍철 씨 좋아하지만 좋아한다 그래서 가서 빵을 그냥 막 살 수는 없어요. 맛이 맞아. 있어야 아, 그럼 사거든요. 맛있어요. 맛이 있나요? 어때요? 맛은 잘 팔리냐 팔리지 않느냐를 보면 딱 나올 것 같은데 노홍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을 만드는데 나도 못 먹어볼 판이다. 야. SNS에 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나오는 척척 솔드 아웃. 맛을 숨길 수가 없어. 나도 못 먹을 판. 이게 뭐냐. 정말 나 먹으려고 빵집을 냈는데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이 잘 팔린다. 이 얘기예요. 인기를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먹을 새도 없이 다 팔려요? 이런 얘기는 또 인근 주민의 말을 들어봐야죠.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분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홍철 씨 가게에 줄을 이렇게 서서 빵을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홍철 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일일이 다 인사해주고 사진이나 사인 요청에도 아주 친절히 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잘 나가는 스타는 역시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SNS에서도 핫플레이스라면서요? 네네. 네, 맞습니다. 노홍철 씨가 연예계에서 둘째가라면은 이 서러울 정도의 이 자기의 아까 인테리어 보셨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노홍철 씨의 이 북카페 겸 베이커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요, 노홍철 씨 얼굴이 그려진 벽화는 물론이고 이 황금 두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 매장 곳곳에 자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희귀한 인테리어가 요즘 진짜 SNS 시대잖아요. 네. 인증샷을 남기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부분입니다. 네, 노홍철 씨는 뭐 입담도 입담이고요. 워낙 재치 있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노홍철 씨가 재주가 많은가 봐요? 부동산 투자에도 야.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2016년에 이 서울 해방촌에 한 2층짜리 건물을 6억 중반대 샀어요. 그리고 요때 서점을 열었는데 서점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개성 강한 아티스트들이 편안히 놀러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시골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다. 이랬는데 처음에 사실 사람 좀 몰려서 동네에서 어머 여기만 너무 핫한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어머 우리도 같이 좋네 너무 좋다 했는데 세상에 겨우 2년 만에 요거를 되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 14억대 중반에 팔면서 두 배. 무려 2년 사이에 7억 원을 벌고 또. 아. 부동산 투자까지 잘하시네요. 우리 노홍철 씨. 네. 아까 뭐 카페 하는 것도 지금 용산구 후암동이라며. 네. 여기 재개발 호재 있는데 아니에요? 이 안목이 부동산 안목이 대단하네. 일석이조 삼조를 노리는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안경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이 이제 인간 오작교다. 예, 그런 가수입니다. 이분에 대한 힌트 제가 노래해드리겠습니다. 뭐 하면 바로 아실 것 같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벌어볼래요? 부업해볼래요? 알죠. 유리상자. 축가계의 황태자잖아요. 네. 유리상자. 그렇습니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이번 스타는요, 가수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입니다. 네. 축가가 부업 아닌가요, 그러면? 워낙 축가 많이 네, 축가를 워낙 인기니까 하니까. 그 고래 자체가.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또 이세준 씨가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직접 아하.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듣고 왔는데요. 초반에 데뷔하고
초반에 한 10년 정도는 축가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돈을 받으면 뭔가 내가 이 마음, 진정성, 순수함을 잃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돈을 그래도 들고 가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번부터는 여기선 안 주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받는 마음도 이건 순수함이랑 상관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받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요계에서 이 유리상자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축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가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유리상자를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특징이 있어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나도 유리상자 말에 따르면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의 축가를 불러준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축가를 2번 부른 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축가를 또 이제 뭐 재혼을 할 때 새로운 결혼을 할 때 요청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세준 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게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지인분들이 그랬답니다. 신부는 처음이잖아. 신부는 처음 듣잖아. 라고 해서 그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부르기는 그렇고 두 번째 축가를 할 때는 또 이런 장난스러운 멘트도 한다고 하네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3번은 없는 거예요. 자, 부업으로 축가를 불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이세준 씨만큼 이 안경이 잘 어울리는 스타는 또 드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세준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랑 내 이미지랑 잘 어울리고 가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경에 도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얼마나 초대박이 났냐면요. 2005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이쯤 되면 연예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업자에서 대박난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업이 아닌데. 3년 만에 그러니까요. 100억 원이면. 근데 또 이세준 씨는 본업을 하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맞아요. 이 깨끗한 이미지에 섬세한 떨림을 가진 우리 가수 이세준 씨. 유리상자 정말 보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몰라서 부업 시작했다 살짝 옮겨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세준 씨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반대예요. 나는 본업을 계속하려고 지금 부업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내가 본업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음반 시장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뭐 다른 분야 연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상자의 음악을 변함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이 부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업을 위한 부업. 나는 좀 동기가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음식점을 많이 할 텐데 안경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또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연예인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나를 활용해서 연예인 마케팅 하려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입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세준 씨가 또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일단 술집은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 마음을 먹었고요. 음식점 역시 내가 뭔가 알아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도전이 어려웠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자신이 자주 가던 이 안경을 도맡아주던 안경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혹시 세준 씨 나랑 안경 사업 혹시 해볼 생각 없냐? 아니면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도 사실은 쉽게 결정을 딱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하던 이세준 씨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번 신, 2번 팬, 3번 부모님, 4번 소속사 대표 이렇게 4개 드렸습니다. 소속사 대표? 소속사 대표. 그죠? 아무래도 저는 큰 결정은 부모님. 부모님. 어른에게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부모님일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팀이 이렇게 정답만 빼고 싹 이렇게 정답만 빼고 싹 다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답은 2번 바로 팬입니다. 팬. 팬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팬이? 자, 팬들이 처음에 이세준 씨의 부업 결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아하. 왜? 부업하다가 우리 오빠 이제 더 이상 노래 부르는 거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됐던 거죠. 이세준 씨가 강력하게 물러서지 않고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오래도록 노래하고 싶어서 부업하려는 거다. 오히려 이 경제적인 토대가 없으면 원하지 않는 무대에 설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업하려는 거다 했더니 팬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돌려서 그래 우리 오빠 이미지에 안경도 잘 어울리고 알겠어요 하면서 든든한 응원군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팬들의 지지를 얻게 된 이세준 씨. 정작 안경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경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행사에 갔다가, 그러니까 봉사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봉사를 갔다가 이 봉사 행사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안경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머리가 딱 맞은 것처럼 아 그래 이거야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세준 씨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노래로 희망을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안경점을 해서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안경 사업하면서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있죠. 처음에 사람들이 특히 안경사분들이 안경사 자격증 있어야지 안경점 내는 건데 이러면서 또 좋지 않은 거기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막 매출이 또 그쪽으로 몰리니까 네.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세준 씨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고요. 그래 나를 그래도 경쟁 상대로 봐주시네 승산이 있겠다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한 개로 시작했는데 무려 3년 만에 아니 겨우 3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하면서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아, 이거 사업가네, 사업가. 사업가입니다. 아니, 대단한데요? 3년 만에 100호점 돌파하고 매출 100억 원 돌파. 그야말로 안경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게 그러네. 된 건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나눔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로 안경을 맞춰드리는 이런 봉사, 나눔을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버는 돈보다 무료로 해드려야 되는 봉사에 들어가는 돈이 더 클 정도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은 입소문도 나고 이미지도 좋고 하면서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게 이세준 씨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바로 스타 마케팅입니다. 이세준 씨가 굉장히 인맥이 넓어요. 인성이 좋아서이겠죠. 자신이 친한 이 가수들이라든가 뭐 개그맨, 뭐 배우분들한테 새로운 이 가게가 문을 열 때마다 사인회라던가 행사를 자연스럽게 연계를 했대요. 그래서 가수들이 오고 배우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 이 사회에 굉장히 빨리 소문이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홍보 효과를 얻게 됐고요. 지금의 성공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세준 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스타 만나보죠. 네,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이번 스타는요, 과거에 자동차로 돈을 벌었던 배우입니다. 배우. 자동차로 돈을 벌었다.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 정비소, 세차장 이거 아니에요? 그쵸. 야, 많이 나오네. 정비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자동차 완제품을 만들었겠어? 그건 아닐 텐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에 대한 숫자 힌트는 바로 월 3천만 원입니다. 월 네? 3천만 원이요? 월 3천. 궁금하시죠? 야, 누구죠? 제가 누구예요?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연기면 연기, 부업이면 부업.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5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배우 김희애 씨입니다. 야, 김희애 씨라는 게 특이하네요. 김희애 씨 주차장. 주차장.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주차료를 월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와, 네. 대단하다 이거. 김희애 씨가 선택한 이색 부업의 정체는 바로 주차장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요. 청담동 주차장 토지를 119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토지 매입을 이제 또 대출을 또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년이 지난 2019년 주차장 시세가 2배 이상 상승을 해서 약
250억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요. 일단 이 주차장 주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들이 주변 빌딩을 매입을 했고요. 맞아요. 또 주변 상가가 명품 거리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웨딩 사업으로 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세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야, 2019년에 이러면 지금 2022년이고 그럼 더 그동안 올랐죠.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야, 이건 뭐. 이야. 초대박인 건데. 초대박이죠. 근데 그런 주차장의 한 달 수입이 그러면 3천만 원. 이런. 자, 주차장 지상 한 4층 규모고 한 층이 한 20대 정도 될 수 있어요. 총 네. 86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월 3천.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변에 대기업 있죠. 명품거리 있죠. 이렇게 유명세는 있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스타들 보면 근데 청담동 뭐 이런 데 보면 빌딩들 사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 또 주차장에 투자를 했죠? 일단 300억 원대 이 정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희애 씨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 좀 많이 그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일례가 방금 저희가 소개한 이 청담동 주차장으로 손꼽히는데 사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주차장이라는 것은요. 저비용 고효율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땅 용도가 주차장인데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변이 발전하는 걸 보고 얼마든지 좀 더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임대 수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받기보다는 투자 가치용으로 똑똑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더라고요. 방금 최정화 기자가 이야기해준 대로 변경을 했잖아요. 14년 만에 주차장을 허물고 건물을 세운 걸로 여기다 알고 건물 있거든요. 세웠어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희애 씨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그냥 주차장으로 시작한 건데 라고 했는데 어허. 땅값 입이 2배 올랐죠. 2020년 4월에 여기에다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더니 이게 500억이 됐어요. 결국 처음 샀을 때보다 따블이 된 거고 세상에 월 수입 아까 주차장 얼마였죠? 3천만 원. 이제 건물 지었더니 월 1억이 됐다. 이런 또 방송 소개도 있더라고요. 아니, 부업이 그 주차장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네, 부동산. 그 부동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차테크? 이 자동차 이거 관련해서 또 돈을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쵸, 네.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처럼 네. 자기의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세차장 사장님이 되셨어요. 배우 권상우 씨입니다. 아, 네. 그래,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세차장의 단골입니다.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있습니다. 네, 권상우 씨가 2019년 5월 이 성동구의 총 면적이 616제곱미터 크기에 그러니까 5개의 세차 공간이 있고요. 가보면 또 9개의 탈수 구역이 있는 중대형급 규모의 세차장을 열었어요. 야, 여긴 또 성동구야. 게다가 성동구예요. 게다가 아니, 네. 어쩐들 이렇게 보는 안목들이 있어요. 이게 또 들어간 정말. 시기를 봐주셔야 야. 됩니다.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18년 된 2층 공장과 빌딩 3개동을 8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사실 이때 성동구라고 하면 이 시대 성동구는 공장 그냥 망설임이야 네. 라던 때 연예인 부동산이 이쪽으로 살짝 관심이 갈까 하던데 발빠르게 사실 들어간 대단하다.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걸 도대체 그때는 이렇게 핫한 거리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이 거리를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4년 만에 베일이 벗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상우 씨가 세차장 사장님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동구를 알아본 안목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그 성동구에 이렇게 큰 야. 세차장을 차릴 거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때 들었을 땐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믿는데요, 권상우 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 나는 워낙 차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기계식 세차기에 절대 내 차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늘 손세차. 거기다가 전성기보다 제가 수입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 할 거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자 해서 세차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20년 1월에 또 본인이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를 더 밝혔는데 그게 바로 사주였습니다. 사주? 사주. 어떤 사주길래?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낼게요. 사주 때문에 이색 부업으로 세차장을 선택한 권상우 씨의 사주는 어떤 기운이 많았을까요? 1번 물이 많은 사주, 2번 흙이 많은 사주, 3번 불이 많은 사주.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물이 물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세차장 물 안 쓰냐? 되죠, 안 돼요. 물 많을 때 물을 더 보태면 홍수 납니다. 아, 인생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불 아닐까요? 불이네? 불을 꺼주잖아요. 불 꺼야 되니까. 어쩜 이렇게 정답 빼고 다 가져가십니까? 우리 팀. 정답은 바로 흙이 많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과 물이 만나면 기운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세차장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특히 일이 없을 때면은 권상우 씨가 직접 지인들의 차를 세차해 준다고 합니다. 진짜 야. 권상우 씨 안목이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세차장 주차장이고 간에 청담도 하고 송동도 송동도. 아우. 아이고 야 대단들합니다. 네. 예, 오늘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해외보다는 국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즐기는 휴가, 즉 촌캉스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은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농촌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하루가 될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하도 많이 틀었더니 목도 좀 칼칼하고 몸도 네, 찌뿌둥해지더라고요.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